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맛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새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이제 처리가 될 예정인데, 근데 합의문 발표를 어제 했는데도 네. 좀 뒤끝이 좀 남아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표 지역 화폐 예산 때문에 협상이 길어졌다. 또 이재명 대표는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서로 또 날선 공방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합의 내용과 처리 과정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권 의원님. 일단 뭐 결론이 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우선 들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결론 낼 거면 이렇게까지 끌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된 거 보면 법인세는 최고 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 낮추기로 네. 했고, 그리고 이제 시행령 관련한 조직이라고 민주당에서는 규정하는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일단은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그런 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한 거였잖아요. 근데 네.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긴축했다. 그리고 뭐 약자와의 동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는 긴축이 지금 이 시기에 맞나 이런 질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양극화가 되게 극단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가 긴축을 하는 게 정말로 적절한가? 이런 질문은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깎고 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앞으로도 어쨌건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합의가 그래도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점에서는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방금 얘기하신 긴축에 있어서는 지금 저는 긴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경제 위기 상황이 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회수하고 있는 긴축 재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결국 지역 화폐라는 것이 이건 또 양적 완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폐를 푸는 정책인데 지금 세계 정세와 맞지 않는 이 이전에 있던 정책의 예산을 고집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민주당이 이런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대로 변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윤 대통령의 당심 그 100% 발언을 거쳐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의총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근데 뭐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윤심만 따라서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비판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좀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론적인 면에서 당 의결권을 당원들만 행사할 수 있는 건 사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정당이라는 조직은 결국 항상 국민에게 지지를 구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 지지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의 어떤 의견 수렴 과정조차도 뭐 일반적일 때보다 조금 급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사지 않는 더 스무스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처리가 된 점에서는 저도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사실은 당원 100%가 틀려서 이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과정상에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선거법만 해도 아무리 다수당이 되어서 선거법은 이제까지는 다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랬던 건 그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과 되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구나라는 걸 또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4년에 처음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그걸 1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당이 갑자기 이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었고, 심지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처음에 이 논의가 나왔을 때 자기는 당원 100%로 하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을 했던 네. 자기 입장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 어느 자리에서 당원 100%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결정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사당의 어떤 모습 이런 게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좁은 정치를 하게 되는 룰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전체 정치의 측면에서도 썩 좋은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그 8월 전당대회 때 국민 여론고 수렴을 좀 더 비중을 높였었죠. 네. 네, 그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 당원 5%로 이제 바꿨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신 100%로 결정을 한 그 배경에는 100만 당원 시대에 100만 정도면은 일반 국민의 민심도 이제 뭐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제 뭐 된 거 아니냐, 이런 그 논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 민심은 따로 분리해서 점점 더 많이 그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원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면 정말 일반 반장 선거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좀 어렵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원칙적으로는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양당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교육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어떤 본인의 어떤 당론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1,000원을 6번 내면 그냥 그 당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원이라고 해서 사실 뭔가 이 정당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론조사를 좀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어떤 흥행의 요소가 된다던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선택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배합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떤 이상적으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전당대회 룰 자체는 좀 미리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는 그때그때 어쨌건 좀 우려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의 대의원들의 투표 비율이 높은 건 어떤 것 때문이냐면 광주 전남의 당원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 쪽에 있는 후보가 나오면 이게 게임이 아예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그 대의원들은 그 지역위마다 다 추천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들의 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어떤 지역 균형을 좀 꾀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하여튼 뭐 그때그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등가 그 비율의 불균형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네. 나오기도 하고, 일반 국민 2,000명이랑 전체 당원 수십만 그렇죠. 명이랑 어떻게 이제 그런 게 이번에 같이, 민주당에서 네. 이야기였죠. 네. 국힘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네, 이제 네. 나왔었는데, 그러면 권 위원장이 그 만약에 판단을 하신다면 네. 좀 이상적인 네. 민심, 당심 비중이 좀 이상적인 비중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조건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당원들과 일상적으로 정강 토론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저는 당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적절히 다른 장치를 좀 섞는 게 좋다. 그게 여론조사든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식이든 그런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이제 권비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저는 이제 조금 이 당원 100%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결국 정당 정치, 정당주의에서 당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또 원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이 과대표 경우도 실제로 이 국민 뭐 몇 사람의 표가 당원 뭐 거의 수십 배의 투표권을 갖는 거와 같이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적절하게 섞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 룰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고 어떤 후보에게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만 이게 논란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번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당원권 100%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전의 전례가 한 거의 20년 동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당원 100% 하면서 어떤 당의 통합, 뭐 당의 결집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좀 빠른 이런
전대 룰이라는 것이 너무 졸속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분명히 저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미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나섰는데요. 경남FC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당시 경남지사부터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곧장 그 반격에 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자신은 경남FC 후원자를 다 공개하고 또 대가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결백하던 이재명 대표와 또 제3자 뇌물죄라는 여당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게 뭐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상황이 궁하신 건지 아니면 김의겸 대변인께서 상황이 궁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지적을 당했을 때 가장 궁할 때 나오는 말이 선생님 쟤도 그랬는데요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상대방도 그런 뭐 잘못이 있는데 뭐 덮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번 부분은 굉장히 아주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후원금 규모가 굉장히 작은 구단이 아이러니하게도 160억이라는 큰 후원금이 들어왔고 그 후원금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기업이 하필이면 그동안 의료부지로 묶여있던 데가 동일한 책임자를 가지고 있는 성남구청에서 그 규제를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혐의를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신 홍준표 대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 자체도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적고요. 그것이 어떤 대가성이 있다거나 이런 혐의를 제기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의겸 대변인께서 이런 걸 뭐 하나 억지로라도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때 뭐 얼마 낸 기업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았냐 이 부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래도 뭐 금액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디테일하게 보셨으면 좀 웃겼겠지만 지금 그냥 궁하니까 좀 여러 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소환했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사실 이 성남FC 거는 되게 법정에서 되게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매우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지금 비리라고 지금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일단 성남시는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네. 그 이전한 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이 성남시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권자가 그 대기업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건 되게 일반적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구미에서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적률로 이익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일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 더는 성남FC가 원래는 통일교가 운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통일교가 빠지면서 여기 돈을 마련해야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성남시에서 재원을 마련하지만 일부는 광고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와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것도 성남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그건 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뇌물죄로 법정에서 판정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까운 예로 어떤 예가 있었냐면 최순실 씨 관련한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뇌물공여죄가 네네. 인정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최순실 씨가 K재단이랑 미르재단의 돈을 횡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성남FC의 돈을 가지고 이재명에 가까운 사람이 돈을 횡령했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계속 그걸 재수사해달라고 해서 찾고 있지만 그런 정황이 지금 발견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뇌물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를 들면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에 홍준표 그 지사가 경남FC에 한 25억 정도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을 내준 사람들에게 재정이사라는 직위를 줬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방식의 구조로 보면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재정이사라고 하는 직위를 대가로 돈을 받아온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함부로 이것을 뇌물죄로 결정하게 되면 행정 자체가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안으로 이제 토론이 옮겨지니까 다시 이제 또 부쩍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28일 소환을 하겠다고 이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그 전체적인 좀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으로 좀 이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28일에 불출석할 경우에 1월 초 중순까지도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민주당 당내 분위기도 더불어서 좀 궁금합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흔들리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 이 발언에 조응천 의원은 김남국 의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서로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서 그 네.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 네. 입장에서 어떤 게 진실인지 궁금하고요. 네. 소환에 응해야 된다, 또 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또 갈리고 있는데 더불어서 좀 당내 사정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저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못하는데 우선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더라도 네. 그것과 별개로 지금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출석도 하고 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그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은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입장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나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건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게 조응천 의원과 관련된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렇죠. 거고 네. 반대의 경우 어쨌건 이게 사실은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가 이제 김남국 의원의 것인데 저는 꽤 비등비등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굳이 그 갈등을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내적으로는 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출석을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네. 권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수사 자체가 저는 좀 그러니까 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사에 응하고 그 어떤 수사 자체가 좀 되게 과잉적이었다, 편파적이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출석에 대한 네, 출석에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네. 저도 이제 뭐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어쨌든 지금 측근들에게 혐의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대장동 일단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혐의점이 주어지고 있는 이 측근분들이 이 대장동 일당에게 어떤 특혜를 주거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기들이 없는 권한을 가지고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결국 권한을 가진 누군가를 대리해서 수치를 네. 했을 것이 이제 뭐 정상적인 논의 사고상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신들의 측근을 데리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좀 검찰이 좀 과잉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거나 수사가 좀 과도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출석을 하셔서 이제 수사에 임하시고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이제 불합리하게 적어졌던 분들, 과잉 수사가 됐던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시는 게 원론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아닌 사회 이슈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만 숙직을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가 기각을 한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남성 직원들만 숙직을 하는 게 차별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문성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좀 앞에 얘기들 답변을 짧게 했는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문을 읽고 왔는데 내용 굉장히 짧아요. A4 용지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네. 이 결정문 내부에서도 모순이 너무 많아서 음. 이 인권위의 결정이 지금 이제 기각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기각을 한 건지 아닌지조차도 이 내용만 봐서는 모를 정도입니다. 마지막에 기각한다는 걸 보지 않으면. 네. 실제로 여기에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어쨌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 내부에서 모순되는 것이 뭐냐면 야간 숙직을 하는 것은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특별히 힘들거나 어려운 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 남성만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여성이 범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당직을 남성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쟁점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얘기라서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면 네. 이 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과 조금 다르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
폭행, 여기에 뭐 실제로 성범죄 중에 강간도 들어가고요. 이런 걸 전부 합쳤을 때 실제 피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간 같은 경우는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살인과 폭행, 강도 피해자가 남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인식을 잘 못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어떤 피해는 범죄 피해는 여성이 많을 것 같고 남성은 뭔가 범죄 피해를 적게 당할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강도 살인 폭행의 피해자는 남성이 항상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피해가 위험하기 때문에 숙직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같은 논리로 사실 남성도 숙직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범죄 피해라는 것이 누가 더 피해가 크고 작고를 구분해서 뭐 남성이 당하는 살인이나 강도는 당해도 되는 범죄고 뭐 여성이 당하는 범죄는 당해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권이라는 그래도 사회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런 지금 제대로 된 통계에도 맞지 않는 것을 근거로 이런 진정을 기각했다는 것이 저는 뭐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 내부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앞서 네, 얘기했던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런 성범죄나 어떤 성갈등 문제에 대해서 너무 구시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대중이 어떤 오해를 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될 기관들이 오히려 그런 오해들을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는 게 전 정말 안타깝고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젠더 갈등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이 진정 내용을 충분히 보고 오진 못해서 네, 자유롭게 네, 말씀해 주시죠. 이야기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우선 간단히만 보니까 어쨌건 농협의 어떤 곳에서 당직 근무 편성에 있어서 이게 차별이 아니냐, 남성만 남직 근무 관련한 것을 배치하는 것이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권고하는 내용도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하는 건 차별이다 아니다 이전에 되려 이제 여성 근로자들과 노조가 같이 이야기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좋지 않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주 일반적으로 남성만 예를 들면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렸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 근데 좀 상황에 따라서 저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성 여성 그 숙직이 차별이냐 아니냐 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1시간 넘도록 뭐 토론을 해도 부족한 그런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청년마수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새 예산안 처리부터 남성 직원 숙직 차별 논란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